outlook is extraordinarily uncertain, well beyond the normal range. The war and sanctions could escalate. New COVID variants could emerge. 네, 불확실성 커지는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 굉장히 출렁거리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4.1%를 원래 전망했는데 3.2%로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한 1%포인트 정도 내린 건데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식량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특히 이제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 거기서도 관련 질의응답이 좀 오갔어요. 이창용 후보자는 금리 인기 없더라도 좀 올릴 수밖에 없다고 했고 물가는 적어도 1, 2년 상승 국면이 이어질 거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물가 올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면서 물가 관리를 하는 것, 이 굉장히 큰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풀어주고 어떻게 조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대규모 손실보상 추경 이것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물가 상승 압력은 복합적인데 곡물가가 특히 많이 움직인다면서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곡물 가격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데요. 옥수수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에 비교했을 때도 3배가량 지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3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일단 붕괴된 상태였고요. 그것 때문에 곡물가가 들썩거렸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세계 옥수수 수출량이 한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요. 러시아의 경우에 세계 밀 수출 1위 국가거든요. 근데 밀을 수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옥수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옥수수가 공급량이 딸리면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국내 옥수수 주요 생산처가 소비처가 닭 사료입니다. 닭 사료. 예. 그러니까 닭 사료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닭고기 값이 올라가겠죠. 닭고기 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국내 최대 유가공업체 하림이 이미 제품 가격을 15에서 한 17%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전망에도 기름값도 올라가고 있죠. 유가도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죠. 금리 올라가죠. 환율도 올라가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월급과 출연료는 그대로인데, 자 이렇게 곡물가가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훨씬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발표를 한 거 보니까요. 코로나로 기아 인구가 18%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많게는 한 1,300만 명 이상 기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만 1,300만 명.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3억 4,600만 명 가량이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개발 국가 말씀하셨는데요. 스리랑카는 이미 디폴트 선언,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이런 곳은 IMF에 긴급 금융 구제 요청을 지금 한 상황인데요. 지금 예측으로는 저소득 국가가 한 73개 국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한 56개 정도 국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을 주 수입으로 살고 있잖아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외환이 안 들어오죠. 근데 기름은 사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외화를 어떻게 해서든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부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채에 따르는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나라들은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발행도 쉽지가 않죠. 이러면은. 네. 자,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상황 살펴봤고, 근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받는 것들도 많잖아요.
세계 4대 곡창 지역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첫 번째로 꼽히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북미 지역, 그리고 중국 이렇게 4개 지역인데요. 가뭄도 있었고요. 코로나 사태도 겹쳤죠. 거기다 노동력 부족도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생산 부진에 빠진 상황입니다. 세계 곡창지대 4곳이 전부 다 생산 부진에 빠지면은 자연스럽게 곡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가공품에 대한 가격도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빵을 사 먹어도 빵 가격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써야 될 돈은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지겠죠. 경기 침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고 기후 변화가 있고. 근데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특히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했어요. 그 계속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 목표가 5.5%였어요. 근데 1분기 성장률이 4.8%였거든요. 이 정도면 좀 선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소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의 그 문제잖아요. 근데 내수 소비가 한 3.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 위축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중국 경제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5% 벽이 깨져가지고 4%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중국 소비가 주니까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상하이 항이 또 굉장히 큰 항구잖아요. 글로벌 공급 물동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상하이에 지금 다 도시 봉쇄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많은 컨테이너나 이런 거를 누가 옮겨 싣겠습니까? 그걸 할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딱 막혀버리니까 글로벌 물류망 자체가 지금 정지돼 버리는 사태가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하이 말고도 창춘이나 선전 이런 이제 주로 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도 다 3월 이후에 봉쇄를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테슬라 차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잖아요. 애플,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좀 되게 큰 이야기들이어서.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한국은행 그 후보자가 앞으로 1, 2년 동안 물가 인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이런데 물류망이나 아니면은 곡물의 어떤 유통이라든가 이게 어느 중간에서 딱 막히니까 전 세계가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방국 동맹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류망을 만들어내겠다 새롭게.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적대적 국가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만약에 경제 제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국가들을 제재할 경우에 우리 우방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네, 경제를 넘어서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